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만흠입니다. 협치, 지난해 4.13 총선 직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최근 다시 협치 논의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정기국회 여러 과제들, 또 선거제도 개편, 개헌 등 함께 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이 시간 여야 의원 모시고 이 문제 심층 토론해 보겠습니다. 강대강으로 치닫던 여야 대치정국에 협치의 물꼬가 트였습니다. 대법원장 김명수 임명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야 해빅 모두가 급물살을 타면서 정부 여당은 협치 복원에 나섰습니다. 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여 얼굴을 맞댔지만 자유한국당은 끝내 불참했습니다. 불참 표명은 협치의 자세가 아닙니다. 여야 구분 없이 협치의 묘를 발휘해야 합니다. 일그러진 위장 협치로는 결코 순탄한 정국과 국정 운영을 이끌 수 없다는 점을 이견을 조율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진짜 협치입니다. 보여주기 식으로만 하는 것은 오히려 그 다음 해동을 더 어렵게 할 뿐이라는 점을 미리 밝혀둡니다. 한편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정진석 의원 발언을 놓고 여야가 연일 충돌, 정치권에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반도는 북미 간 말폭탄 공방 속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안보 위기의 초당적 협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론 당당에서는 진정한 협치 실현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여야가 함께 고민해봅니다. 네, 이 시간 토론을 위해서 두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엽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당 이현주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현주입니다. 네, 협치 이야기를 했는데요. 협치 그러면은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면서 정치하자, 서로 협력하고 이해하면서 국가 운영하자 이런 얘기일 것 같은데 현실에 우리 현재 상황에서 협치는 무엇을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신가 먼저 좀 간단히 듣고 이야기 나눌까 합니다. 김경엽 의원. 예, 지금 뭐 협치의 원론적인 개념부터 보면은 거버넌스,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어느 일방이한 결정이 아니라 이해 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해서 수기를 통해서 수평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시스템을 얘기할 텐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정당으로서의 교섭단체가 지금 4개가 있지 않습니까? 예. 4개의 정당이 어떻게 함께 토의하고 수기해서 국가 운영, 특히 이제 이 제도 개혁이나 법 개정 문제, 민생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함께 풀어갈 것인가, 이게 가장 큰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협치는 그렇게 봅니다만은 서로 협치해달라, 서로 요구하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뭐 여당은 야당 보고 또 예. 야당은 여당 보고 물론 이제 가장 큰 책임은 물론 여당 집권 여당에 있다고 봅니다만 이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 뭐 합의제 민주주의의 어떤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그 협치라는 것이 우리가 현실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당들은 결국 선거에서 경쟁해야 되는 관계에 있기 때문인데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선거에서 공생할 수 있는 어떤 타협책을 찾아내지 못하면 근본적으로는 협치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승자 독식 구조인 현재의 어떤 소선거구제,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어떤 개혁, 이런 것들이 수반이 돼야 진정한 협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른 또 협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과제들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주셨습니다. 최근에 협치 문제가 제기됐던 것은 사실상 직접적으로는 김희수 헌재 소장 인준안이 부결되고 또 이후에 김명수 대법원장 혹시 어떻게 될까 궁금한 가운데 이게 통과가 되면서 다시 예론이 되고 있는데 이 진행됐던 두 번의 과정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엽 의원? 이번에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건은 이제 그 김희수 헌재 소장이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이번에 만약에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까지 부결됐다면은 국회가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아마 됐을 겁니다. 국회가 나라를 마비시킨다 이런 뭐 비난이 쏟아졌겠지요.
적어도 이제 이런 정도의 상황을 국민의 뜻을 알고 있는 우리 국회 내의 여야를 떠나서 그래도 상식 있는 합리적인 의원님들께서 이번만큼은 부결시켜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적어도 사법부가 정상적으로 가동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가 나름대로 표출이 됐고요. 그다음에 사실 저희 당 입장에서는 여기에 굉장히 심혈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특히 이제 강국하게 호소하는 읍소 전략을 비롯해서 이후에 우리가 야당과의 협치를 좀 실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가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러한 결과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신뢰가 쌓이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후에 우리가 사당 체제하에서 국정을 풀어가는 가장 좀 기초적인 그런 출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읍소하셨다고 했는데 이현주 의원을 향해서 읍소 많이 했습니까? 제가 이제 읍소 제가 더듬거리시는 담당했던 이현주 의원님한테 직접 하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만났던 의원님들이 있습니다. 너무 더듬거리십니다. 네, 그 일련의 과정. 김인수 헌재소장 부결 또 이후에 대법원장 또 이제 동의 얻는 과정까지 막 서로 긴장을 했고요. 그랬을 건데요. 더구나 오늘 지금 참석은 못했습니다만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자면은 자유한국당 입장은 오히려 부결되기를 좀 바랬을 수도 있을 거고요. 진행 과정 어떻게 보세요? 뭐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들도 굉장히 심경이 복잡했던 상황이고요. 굉장히 예민해서 다들 개인적으로 예민해서 그 얘기를 차마 물어보기도 뭐한 이런 상황이었는데 뭐 이제 김경엽 의원님은 지탄의 대상 이런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뭐 그 대법원장 그 임명이 좀 늦어진다라고 해서 사법부가 이렇게 마비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야당이 부결 그 전에 김인수 헌재소장을 부결을 시켜서 또 어떻게 보면 여당하고의 관계 또 정부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경색되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경색된 국면을 계속 이어갈 것이냐 아니면 조금 이렇게 다시 협치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지도부의 고민들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협치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정부 그 강요의 인선이라던가 또 어떤 법안이나 이런 정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어떤 표결이 그 협치와 좀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사법부의 인선에 대해서는 네. 협치하고는 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더 내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김인수 소장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과거에 이제 5.18 관련 사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통진당 해산에 대한 유일한 반대 의견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아주 확고하게 반대 의견을 갖는 의원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한계가 좀 협치를 하려고 해도 네. 통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어쨌든 간에 저도 뭐 개인적으로 김경엽 의원님은 아니십니다만 저는 이제 청와대에서 또 이렇게 정무특보께서 또 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도 나누고 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이 앞으로 이렇게 선거제도 개혁이라든가 또 개헌 이런 관련해서 정치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좀 힘을 합할 네. 필요는 있다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김동철 원내대표와 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거 이제 협치를 시스템화하자, 제도화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후에 좀 논의가 되고 있던 것 같던데 뭐 2+2 아니면은 정책의장까지 같이 들어가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되고 있던데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저도 어떻게 잘 돼야 된다고 모르겠습니다. 보십니까? 그런데 뭐 저희 당은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네. 그러나 이제 국민의 당만 하고 하느냐. 네. 지금은 이제 지금 이제 처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여야 각 야당 모두가 이제 다 가서 이제 직접 찾아가서 협조를 요청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느 당을 빼고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예. 가능하면은 여야 전체가 같이 협의해가는 틀이 가장 좋은데 문제는 지금 상황에서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이것을 완전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 돼가지고 예.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가능한 정당만이라도 협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그런데 예. 이제 특히 이제
국민의당과 저희 당은 뿌리가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보면은 나름대로 이제 민생 현안이나 그다음에 안보 정책이나 경제 해법, 뭐 적폐청산 이런 분야에 관련해서 상당 정도의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어느 정당보다는 협치가 훨씬 더 좀 수월한 그런 정당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우선 가능한 영역부터 좀 적극적으로 협치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예. 당연히 모든 정치 세력 같이 협치를 해야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국민의당과 현실적으로 지금 협치를 가장 1차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당 그동안 항상 논란이 한가운데 있었어요? 네. 아니 이제 저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그래요. 뭐 좀 험한 말로 우리가 무슨 뭐 민주당의 뭐 시다발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저 뿌리가 물론 이제 거기서 이제 깨지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사실은 정책적인 스펙트럼이 꼭 같은 건 아니에요. 그래도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옆에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텐데요. 특히 이제 저희가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이제 사회 경제 면에서 보면 그 민간이라든가 이제 자영업이나 그 중소기업 이제 기업에 대한 정책, 그다음에 시장을 바라보는 측면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를 이제 그 여당은 좀 큰 정부를 지향을 한다면 우리는 좀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네. 좀 많이 좀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실제로 이제 여당을 보면 걱정이 되거든요. 정부를 보면 아 이렇게 가서 이게 과연 옳은 길이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쪽으로 바꿔 나갈 것인지. 그런데 그랬을 때 이제 책임도 같이 지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야당으로서 견제를 통해서 또 어떤 그 압박을 할 것인지 그 방법의 차이인데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만 가지고 과연 가능한가? 왜냐하면 이게 150석은 넘을 수 있지만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한 180석 정도가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려면 제대로 연정을 해야 되고 그것은 국민의당뿐만 아니라 적어도 바른정당까지 해야 이게 실효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바른정당까지 실효성 얘기했는데 협치를 하려고 했을 경우에는 사안별로 주고받는 것도 있지만은 정책 차원에서의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여당 쪽에서 조금 뭐 다르지만은 야당 쪽의 정책도 일정하게 수렴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예, 우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협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네. 차이를 강조하는 것보다는 공통점을 강조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대선 때의 공통 공약들 이런 것들을 먼저 이제 처리를 하자 이렇게 좀 제안을 해놓고 있는데 물론 뭐 4개의 정당이 모두가 입장이 다 똑같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4개 정당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통점 그리고 그 공통 분모를 계속 확대해가는 과정 이것이 협치를 성공해가는 저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이렇게 보고요. 네. 저희도 일단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가고자 합니다. 네. 얘기하세요. 네. 그 공통 공약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대선을 졌기 때문에요. 그 공약이 이제 우리가 집권한 상태가 아니라서 사실은 좀 한계가 있다 이 말씀드리고 그 협치에서 다 좋은데 그 주고받는 게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통된 것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협치가 안 될 것 같고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양보할 생각이 있어야 공통된 부분을 우리가 밀어줄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의견은 어떻게 들으십니까? 이 당연하죠. 공약은 물론 이제 집권했을 경우에 그것을 실현하기가 쉽겠지만은 그렇다고 그래서 선거 때 했던 공약을 집권을 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뭐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뭐 그런 건 아닙니다만 뭐 그렇다고 해서 그렇죠. 함께 그것은 추진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물론 이제 차이가 있는 부분들은 끊임없이 좀 토론하고 대화하면서 그 중에서 이제 아마 좀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과정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하여튼 뭐 주고받으면 됩니다. 네. 네. 생각을 서로 정례 모임 맞추면서. 이상으로 오히려 더 강하게 제도하는
연정도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 주고받으면 자꾸 거래한다고 그래가지고. 아니요, 그거는 그 거래를 하는 어떤 성격을 보였을 때 그런 예. 것이고요. 생산적으로 서로 양보를 했을 때는 저희 국민들이 좋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 갔던 그 지금 거래 얘기 나왔는데요. 김명수 대법원장 국회 인준 과정에서 협력을 부탁했던 거, 당시 선거제도 개편 국민의당 쪽에 적극적으로 제안했던 뭐 내용, 또 일부는 고소고발 사건 취하 등을 해가지고 자유한국당에서는 검은 뒷거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지적 원당하다고 보십니까, 이현지 의원? 그저께 보니까 그 김동철 대표께서 그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예. 저는 뭐 자세한 건 모릅니다만 그것이 제가 아까 이제 주고받는 거에 대해서 이제 생산적인 그 서로 간의 양보나 타협일 경우에는 국민들이 예.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고소고발 취하가 만약에 조건이었다라고 한다면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랬을 리는 없다. 또 우리 대표도 부인을 예. 하셨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오비일학처럼 이렇게 된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오비일학이라면 어떤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그 원래 이제 선거가 끝나면 그런 것들을 서로 간에 정리를 하거든요. 그동안에 왜냐하면 일상적으로 해왔던 것이다. 역대 선거에서. 항상 그렇게 예. 해왔는데 이제 시점이라는 것이 그 사이에 저희가 그 제보 조작 사건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일단락되기 전에는 그것을 협의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시기적으로 그렇게 맞물리다 보니까 오해를 받게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뒷거래 하셨나요? 고소고발 취하 문제는 이제 선거가 끝나면은 네. 항상 또 이제 그 승패를 떠나서 또 승자의 입장에서 패자의 입장에서 각기 서로 좀 정리할 부분들을 하고 상호 또 이제 다시 힘을 좀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단지 국민의당에만 제안을 했던 것은 아니고요. 예. 자유한국당에도 역시 똑같은 제안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아하. 그건 뭐 거래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선거구제 개편. 자유한국당 쪽에도 뭐 같이 하자 뭐 이런 제안도 했나요? 예, 그런 제안이 이미 됐고 자유한국당 쪽에서도 그 제안을 받았다고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하, 예. 예, 그리고 이제 선거구제 개편 문제는 사실 이 훨씬 이전부터 예. 대선 이전부터 사실 비례성의 강화나 지금 현재 선거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사당이 모두가 다 공감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일정 정도 방향성의 합의가 돼 있었고, 그리고 문제는 어떻게 이제 이걸 개편할 것이냐는 각 정당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선거구제 개편의 가장 큰 문제가 각 정당이 전체적으로 합의하지 않으면은 예. 이게 뭐 과반수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거래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제가 좀 한 말씀만 덧붙이면 사실은 그건 거래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사안이에요. 왜냐하면 아니 서로 좀 도와달라고 여당에서 얘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치라는 구조적으로 지금 승자 독식 구조 깨지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계속 가기 어려운 상태인데요. 이 선거구제 개혁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안 가진 여당이 이런 거 좀 도와달라고 하면 그 야당이 전혀 안 도와주죠. 그건 예. 혼자 가겠다 이런 얘기라서 그건 당연히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전에 김경엽 의원 뭐 선거구제 개편 얘기했었는데요. 시점으로도 그렇고요. 선거구제 개편 문제가 국회 내부에서 지금쯤 다룰 수밖에 없는, 다뤄야 되는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방향 또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이 문제 직접 관여하고 계시죠? 네, 저는 뭐 평소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계속 관련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공식적으로는 아직 우리 국민의당의 어떤 의견이 공식적으로 딱 모인 것은 아닙니다만 계속 지도부도 그렇고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 승자 독식 구조를 깨야 한다. 그 얘기는 소선거구제를 개혁해야 된다는 거고 비례성을 강화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헌법에도 선언을 하고 선거제도 같은 경우 비례성을 강화한다라고 하면 크게 이 중대선거구제하고 연동형 비례 이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두 개를 좀 접목시키는 것인데 다만 이제 다른 정당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아마 이제 가장 공통점을 갖고 있는 제도라도 도입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한국당은 이제 소선거구제를 아직도 좀 주장을 하는 것 같고 바른정당은 중대선거구제는 예. 받아들이겠다 이런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더불어민주당 상당히 전에는 선거구제 개편 등에 적극적이었는데 지금 여당 되니까 다른 일 바빠서 그러나요? 조금 예전보다는 관심이
힘이 덜한 것 같은 느낌 들어요.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예. 이번에 이제 선거구제 개편은 개헌 문제와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개헌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거구제에 의해서 이 비례대표나 국민의 대표성, 신뢰성 문제를 어떻게 국회가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정부 형태 권력구조의 변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은 이 비례성의 강화의 원칙이나 대표성 강화의 원칙을 그 방향에 놓고 방식은 어떤 특정한 우리의 안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예. 굉장히 폭넓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 보면은 뭐 중대 선거구제 얘기도 나옵니다만 그것도 역시 같이 논의할 수 있다 이런 걸 놓고 가고 있고요.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선거구제 개편 관련해서도 이렇게 보면 알지만은 세계 정당은 거의 좀 이렇게 그나마 이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특별히 아주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자유한국당의 소선구제 아니면 안 된다 이제 이런 딱 확실한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논의가 더 이상 좀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이현주 의원께서 지금 국회 선진화법 체제이기 때문에 국민의당뿐만이 아니라 바른정당들과도 협치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최근에 보니까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 보니까 그 한 24분이 모였던 거에 의해서 국민통합포럼 이현주 의원도 여기 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계시죠? 네, 제가 바른정당의 정운천 의원하고 네, 같이 이렇게 좀 주도해서 이렇게 출범을 했습니다만 조금 그 사이에 좀 늘었어요. 빠진 분도 계시지만 좀 늘어서 제가 알기로는 25명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한 분 늘었군요. 발표했던 날에 비해서. 빠지고 또 2명 늘고 이렇게 돼서 네. 네. 그래서 뭐 여하튼 간에 항상 열려 있는 포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지금 보면 아무래도 전국이 자꾸 경색될 때마다 지금의 여당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그다음에 한국당하고 대립이 심화되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마치 이렇게 중간에 낀 것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이 여러 가지 이렇게 협상력도 많이 이제 떨어지는 데다가 또 실질적으로 이 중도의 어떤 개혁적인 목소리들이 많이 잦아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힘을 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네. 그래서 합리적인 대안들을 너무 양쪽에 치우치지 않고 합리적인 대안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가지고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국회 내에서 목소리를 내자 이런 것이고요. 더 길게 나아가서는 이 안에 이제 멤버들 간에 같은 방향을 꼭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중도가 좀 통합이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하태경 의원의 있습니다. 경우도 입법적인 서로의 협력에서 나중엔 더 적극적인 연대까지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럼 뭐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니까요. 네. 언제든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에 만약에 적극적인 연대가 구성이 된다면은 민주당과의 상당히 경쟁 관계가 세질 것 같은데요. 뭐 아마 좀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좀 이제 의견이 좀 이렇게 두 개로 좀 보니 크게 나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른정당과의 연대를 강조하는 입장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민주당과의 좀 더 이 협치 이 부분에 좀 이제 방점을 좀 찍고 있는. 그래서 이제 좀 내부가 좀 이제 이렇게 좀 의견이 좀 다양한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바른정당까지 뭐 국민의당은 물론이고 바른정당까지를 포함한 협치, 물론 자유한국당까지 뭐 가능하면 가장 좋은 모습이겠지만은 지금 이제 워낙 좀 자유한국당이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하여튼 그런 폭넓은 협치를 구상해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저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당만 가지고 뭐 이게 제대로 협치가 효과가 있겠느냐. 그래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어떤 정책 연대가 더 강력해지면 질수록 저는 오히려 크게 봤을 때 전국의 운영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저희가 정책공조 법안들을 몇 개를 선정을 했습니다만 방송개혁 법안이라든지 경제민주화 법안 이런 것들은 여당이 어차피 추진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더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경제 활성화 법안인 규제 프리존 법안 이런 것들도 물론 이제 독소 조항이 있으면 수정을 해야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사실 여당이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 어떤 스펙트럼 때문에 이렇게 차마 앞으로 잘 못 나가던 그런 법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윈윈할 수 있는 그래서 국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바람직한 형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정치도 스펙트럼이 달라지고 패러다임을 완전히 좀 전환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훌륭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지 않겠습니까? 이현주 의원님은 바른정당하고의 연대 의견입니다. 아니 저는 저 큰 대연정을 대연정과 어떤 통합 이런 걸 주장을 근데 원래부터 결국은 했었죠. 이게 이제 아마 이 정책의 유사성, 정책의 이제 공감 부분이 가장 클 텐데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제반 여러 가지 좀 정책들을 놓고 물론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민주당과 좀 더 유사한 정책들이 있을 수 있고 바른정당과 유사한 정책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그런 차원에서 뭐 연대는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자면은 이현주 의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대연정할 수도 전체가 있는- 연결이 돼 있는 다 뭐 발전적인 가능성도 있어 대연정을 할 보이니까. 가능성도 있는 거죠. 예, 그죠? 전체가 그러니까 그리고 연결될 이제 제가 한 고리가 말씀- 있어 보입니다. 예, 한 말씀만 좀 덧붙이자면 사실 민주당이 지금 여당이기 때문에 이제 약간의 어떤 그 좀 다른 점이 있는 건데요. 여당과 어쨌든 야당이기 때문에 또 선거에서의 경쟁 이런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당하고 뭔가를 같이 할 때는 연정을 하지 않고는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엄밀히 말하면 바른정당하고의 문제는 연대의 문제고 여당하고의 문제는 연정의 문제다 이렇게. 예. 연정이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협력적인 차원뿐만이 아니라 권한도 준다 이런 거겠죠? 그건 계약이죠, 계약. 예, 예, 권한도. 협약이죠. 예. 예.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계속 적폐청산의 개혁이냐 정치 보복이냐 상당히 논란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뭐 두 가지가 겹치면서 되고 있던 것 같은데요. 하나는 국정원 문제들이 계속 이명박 정부 시절의 문제이다 보니까 그 화살이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가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제기됐고요. 또 하나는 정진석 의원 SNS에 올려가지고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발언이 되면서 이게 또 촉발이 되고 있는데 최근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정치 보복이다라는 주장 김영경 의원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 자유한국당이 없어서 참, 전혀 좀 상식적이지도 않고요. 이제 요즘에는 이제 경찰이 도둑을 잡아도 도둑이 정치 보복하냐 뭐 이렇게 이제 저희 반항을 한다고 그러는데 진짜 그렇습니까? 예, 정치 보복이라고 이제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는 적어도 아닌 것 같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갑자기 이제 이러한 것들을 좀 물타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제 노무현 대통령 문제를 들고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표현 자체가 허위 사실이고 대단히 허위사실이다. 심각하죠. 예, 실제로 이 당시에 보면은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자유한국당의 몇몇 분들은 사실 따져보자 뭐 이런 얘기 주장도 하던데요. 뭐 따져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미 그 당시에 검찰 수사도 상당 정도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때 이미 이제 노무현 대통령 본인뿐만 아니라 청와대 참모들, 그다음에 가족, 친인척, 뭐 고등학교 동창들까지 국세청, 국정원, 검찰 뭐 총동원돼서 사실 먼지털이식으로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정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나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논두렁식의 이런 걸로 그냥 이렇게 언론 플레이, 논두렁식에도 이제 국정원에서 만들어낸 네, 용어라는 그건 거 그렇게 아닙니까? 드러났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망신주의가 계속 됐던 거지요. 이게 8개월 동안 계속 진행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하고 지금에 벌어지고 있는 이제 국가 권력기관의 이런 국정농단 사태와 그다음에 블랙리스트 뭐 이런 쭉 지금 연일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이런 증거 자료들을 보면은 이게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예. 그래서 아마 이러한 문제들을 정확하게 청산하고 정리해내지 않으면은
결코 또다시 이런 문제들은 또다시 재발될 수 있는 소지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 충분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 이런 예. 생각입니다. 뭐 자유한국당에 오늘 소속 의원이 없습니다만 이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적폐청산이냐 정치보복이냐? 네, 당사자들이 안 계셔서 참 말씀드리기가 그런데요. 결국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정당한 조사도 이렇게 또 얼마든지 이제 정치 보복이라고 또 얘기를 하게 되겠죠. 당사자들은요. 네. 그래서 우선은 뭐 국가 권력에 의한 어떤 국정농단은 철저하게 근절해야 한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것을 하는 과정이 좀 차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라던가 정치권이라던가 이제 그것이 정치 보복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발언과 행태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프레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실은 이제 이게 정치 보복이냐 정당한 조사냐 이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우리가 실제 진실을 어디까지 알 수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조사를 하는 분들은 조용히 조사를 하시고 조사를 받는 분들도 조용히 조사를 받으시고 법적으로 다투시고 또 정치권은 지금 사실은요. 국민들이 정말 불안해요. 이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 또 거기다가 어떤 경제도 굉장히 어렵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거에 우리가 막 공방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그런 문제대로 조용히 처리를 하고 또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교훈 삼을 건 삼고 다만 그 문제는 너무 정치적으로 이슈화하고 그걸 가지고 또 검찰이 자꾸 언론 플레이하고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 이제 제발 검찰은 그런 문제들을 조사를 하시려면 그냥 조용히 하시고요. 정치권하고 좀 거리가 멀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모두가 좀 냉정을 찾고 다만 할 거는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 역시 이런 문제들을 지나치게 정치적인 이슈화하는 게 옳지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정확히 법대로 그리고 아마 이제 아직도 이제 뭐 이렇게 뭡니까 이게 밝혀지지 않는 문제들도 아마 좀 많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런 문제들도 가능하면 이게 공방이 아니라 정확한 증거와 수사에 의해서 정리돼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실질적인 차원에서 적폐청산 등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은 달성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 근데 과도하게 이것을 정치 정점화시킬 필요는 없다라는 지적은 두 분 다 공히 지금 일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 정당 대표들, 자유한국당 대표는 빠졌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는데요. 그동안에 보니까 국민의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 라인에 대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심지어는 안철수 대표는 교체까지 요구하던데 지금 외교 라인들의 지금 최근 상황에 대한 대처 좀 불만이 많은가 보죠, 보기에 이현주 의원. 네, 이제 지금 외교안보 대응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우선 지금 상황을 보면 이 북한하고 미국하고 이제 키를 쥐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사실 북한을 움직이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또 핵을 자기의 생존의 유일한 수단으로 또 생각하고 있고 지금까지 쭉 그런 면에서 일관된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그러면 미국이 어떻게 대응하는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미국하고의 어떤 그 대화 그리고 외교 이런 것들이 전략이 제대로 없는 상태인 것 같고 또 이 코리아 패싱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사실은 이 미국과 중국 이렇게 오가고 계시는데 어떤 전략을 가지고 뭐 설득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단순히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굉장히 걱정스럽고요. 그래서 사실은 외교부 장관이 메신저 역할을 해가지고 될 일은 아니거든요. 그건 이제 대사가 할 일이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 과연 어떤 외교 전략이 뭐냐 이 정부의 외교 전략이 이런 부분도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외교부 장관이나 외교 라인을 교체해서 다 된다고 또 생각하진 않습니다. 교체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 외교 전략을 누가 만들고 세우고 집행하고 있고 그것을 누가 제대로
팔로업을 하고 있는가의 문제인데 걱정되는 게 보면 이 청와대 내에서 비서실장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어떤 비서 라인이 측근 라인이 조금 다른 것 같다. 외교 전략이. 대통령의 메시지 자체도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고 네. 있어요. 일관되지 않단 말이에요. 예. 마침 또 김경엽 위원 국회에서도 해당 상임인데요. 예. 여러 가지 길게 지적해 주셨어요. 외교 안보 문제라고 하는 것, 특히 외교는 국가 간의 문제이고 국가 상대 국가가 있는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해고자 하는 정책, 전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일관돼 있습니다. 한미 공조를 기본으로 해서 국제사회의 흐름과 같이 함께 대응해 간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굉장히 지금 이제 북미 간의 이 말폭탄 양상이 아주 거칠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세가 대단히 위험하다 이렇게 저희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거의 지금 상황을 보면 이제 거의 치킨 게임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좀 무력 충돌의 가능성까지 지금 계속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평화적 해결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지금 계속 강조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당초에 한미 간의 공조에 있어서 대화와 이 제재의 병행 전략이라고 하는 것에 합의를 했고 단계적 포괄적 접근이라고 하는 방식도 합의가 돼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국제사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선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다른 게 우리가 만약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 전쟁이 발생한다 그러면 가장 큰 피해는 우리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우리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잘 관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대화에 불응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도발을 할 경우에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지만은 그러나 저쪽에서 이런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유화적인 제스처로 나올 경우에는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서 풀어가고자 하는 자세, 네. 당근과 책직 전략을 동시에 구사한다고 하는 이런 일관된 원칙은 계속 지켜가고 있고 이번에 아마 유엔총회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의 기조도 그러한 네. 원칙에서 한치도 벗어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원칙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대화 제재를 병행해야 되고 뭐 평화적 해결의 원칙 다 좋은 얘기예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의 상황이 너무 안이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고요. 평화라는 것은 힘의 우위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북한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경제, 안보, 외교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영역 중에서 경제를 제외한 나머지 안보와 외교 측면에서 북한에 지금 뒤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아마 국민들이 다 하실 거예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에 대해서도 뭔가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얘기했을 때 아무런 그 반응이 없어요. 호응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가 이 문제를 외교를 통해서 풀어야 하는데 무력이 아니라면 지금 뭐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하는 불안을 우리 국민들이 다 갖고 있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 대국민에 대한 메시지도 문제 제기를 제가 하고 싶은데 물론 국민들을 지나치게 우리가 불안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상황에서 만에 하나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얘기가 없어요. 그럼 이웃나라인 일본 같은 경우는 그 훈련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그 흔한 민방위 훈련조차 하지 네. 않는가? 이 국민들이 아마 오히려 국민들이 걱정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김 의원 외통위 간사시죠? 예. 예. 우선 우리가 기본으로 해야 될 것은 국방, 독자적인 방위 능력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런데 지금 예. 그 국방 부분 못지않게 외교 파트의 역할에 대해 상당히 여러 번 지적을 하신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좀 그 부분부터 먼저 좀 저기를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독자적인 방위 능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방안으로 삼축 체계의 구축, 조기 네. 구축에 가겠다. 이것과 관련된 무기의 좀 첨단화, 현대화도 도입한다. 그리고 이번에 좀 이제 미국과의 합의에서 추진됐던 것은 그동안 수십 년간 풀지 못했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한 것,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자주적인 우리가 좀 독자적인 방위 능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건 기본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외교력은 뭐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미국이 무기 팔아먹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우리가 필요한 무기를 구입하는 경우하고 구입합니다. 우리가 불필요한 그쪽에서 폐기 직전에 있는 고철 덩어리를 팔아먹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르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해왔을지 몰라도 지금은 우리의 방위 능력에 필요한 무기를 제대로 우리가 필요하다면 첨단 구입도 자산들 하고 들여오는 거다. 우리가 또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할 능력도 갖춰야 되는 게 당연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교적인 해결 능력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그 한미 간의 공조와 국제사의 흐름 거기에 따라서 대화와 제재의 병행 전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실하게 그 원칙에 의해서 지켜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일본이 지금 조금 좀 오버하고 있는 게 있죠. 뭐 대피 훈련까지 하면서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지금 일본 내의 극우 세력, 군사 그걸 오바라고 얘기하면 안 돼. 자기 국민들을 실질적으로 그것을 아주 굉장히 좀 그 위기 의식을 오히려 좀 부추기면서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이런 의도가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이 위험에 대해서 제대로 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국민을 상대로나 또는 우리가 국제사회에다가 곧 뭐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대피훈련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은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우리 경제의 부작용이나 심각해집니다.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무슨 갖다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는 좀 더 지금 현재 이 북한에 대해서도 자제시키고 미국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우리가 좀 평화적인 해결 이러한 국제사회 원칙을 강조하고 이러한 국제사회의 힘으로 북한을 실질적으로 좀 설득해 들어가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외교는 아주 냉엄한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북한을 자제시킬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북한은 우리 얘기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하고의 어떤 관계 때문에 우리가 관계가 안 좋아서 혹은 좋아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생존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게 현실이라고 했으면 그럼 아까 평화는 힘의 우위에서 시작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경제가 그렇다면 이제 안보와 외교 문제인데요. 이 안보와 외교의 어쨌든 간에 균형에서 우리가 좀 밀리는 부분을 결국에는 뭘 통해서 보완해야 하는가? 한미동맹을 통해서 보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우리한테 있어서 지금 싫든 좋든 간에 가장 중요한 외교 대상이 바로 미국이다. 그런데 이 미국하고의 관계가 과연 그렇게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오히려 한미가 주축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미일이 주축이 되어서 우리는 배제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안 가질 수가 없는데 이것이 정말 국민들 눈에도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 걱정이 태산 같은 거죠, 국민들이. 김경엽 위원은 지금 여러 가지가 상황이 안 좋긴 하지만은 국제적인 공조위원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과의 공조도 잘 하고 있고 나름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관련해서 한 말씀만 좀 드리면은요. 지금 이제 야당 이쪽에 좀 일부 이제 보수 야당 쪽에서는 왜 한미 관계에 공조가 좀 잘 제대로 되고 있는 거냐 이런 의구심을 좀 제기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보수 야당 반면에 또 이 진보 진영 쪽에서는 너무 미국의 입장에 그냥 끌려가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지적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한미 간의 공식적인 문제 그러니까 공식적인 입장 에 있어서는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미국이나 일본에 있어서 일부 언론이나 일부 조야 정치권에서 다른 의견들이 표출이 되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마치 미국하고 입장이 굉장히 다른 것처럼 얘기를 하거나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오히려 한미 간의 공조를 깨뜨리는 게 바로 이런 것을 부풀리는 게 오히려 한미 간의 공조를 어렵게 한다. 그래서 좀 그런 것보다는 적어도 외교와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여야가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이 의원 얘기 듣고 이 주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대미 외교에 대해서는 우리 미국이 뭐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는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 이념을 넘어서서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보 진영이 어떻게 얘기를 하든 그것이 지금 진보다 보수다 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생존 문제다. 이렇게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훈련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차피 민방위 훈련, 예비군 훈련 다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한번 해서 국민들한테 오히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아 국가가 우리를 제대로 국민을 챙기고 있구나. 빈틈없이 방해하고 우린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줘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신뢰를 하고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래서 가끔은 나중에 얘기하는 분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얘기로 마무리하면 되니까요. 네. 네. 지난해 이 시기쯤 되면은 국정감사 일정이 잡혔다가 증인 채택 문제 가지고 조금 오다가 연기가 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이미 그 국정농단 관련 증인 채택 논란이 됐다가 당시에 새누리당에서 반대하고 그랬었는데 이번 우리 국정감사 다음 달 12일부터 시작이 되죠. 현재부터 지금 이미 증인 채택 관련 지금 뭐 논란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각 상임위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예. 일단 뭐 증인 채택 문제가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좀 이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어느 같습니다. 부분 같습니까? 특히요. 지금 저희 이제 외교통일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위안부 협상 과정, 그다음에 이제 뭐 이 개성공단이나 이런 중단했던 과정이나 원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밝힐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인데 좀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좀 이견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이제 야당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정부의 출범 이후에 이제 뭐 관련돼 있는 그런데 증인들이 이제 워낙 보면은 그냥 사실 별로 상관이 없는 뭐 청와대 비서실장 아무래도 화살이 청와대 쪽으로 갈 것 같은데 예, 이렇게 해서 계속 타켓을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정략적인 모습이 아니라 좀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충실하게 밝혀내고 이런 것들이 제도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국회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야당은 국정감사가 중요한 정치의 무대죠. 네. 네. 국정감사가 야당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이번 국정감사는 이제 특이하게도 전 정부와 현 정부의 실정을 다 이제 파헤치는 그런 게 되겠는데요. 김경현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또 민주당이 야당일 때 얼마나 세게 이렇게 국정감사를 했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시면 네. 조금 이렇게 폭넓게 좀 대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어쨌든 간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정부가 개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번에 이제 그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는 저희는 역시 이제 이 국정농단의 어떤 그 마무리 차원에서 그 수사라든가 여러 가지 마무리 차원에서 좀 지적할 부분들은 지적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이제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아까 외교 안보 문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외에도 지금 정부의 어떤 성장론, 소득주도 성장론의 어떤 한계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그 한계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잘못된 어떤 방향으로 감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또 집단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자영업자라든가 이제 중소기업 한계선상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어려움 많이 겪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을 자칫 그냥 넘어갔을 때 우리 경제에 또 치명적인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또 분명히 지적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예.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재정 문제 또 그 외에도 지금까지 또 나와 있는 어떤 그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어떤 식품의 계란 파동도 있었지만요. 예. 이런 부분들도 계속 좀 쟁점화하고 얘기를 많이 할 생각입니다. 네, 이번 정기국회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번째 정기국회가 되겠는데요. 두 분 의원께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느 분야에 주력할 것인가와 더불어서 향후 의정 활동에서 뭐에 주력할 것인가 포함해가지고 마무리 발언 차례입니다. 김 의원 먼저 하십시오. 예, 우선 이 외교 안보 상황이 워낙 좀 위중한 상황이라서 저희 이제 외교통일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던 과정이나 원인들을 좀 정확히 분석하고 여기에 대한 좀 대책을 수립하는 게 가장 우선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진척이 좀 해결이 되고 진척이 되면은 이후에 우리가 한반도 문제, 특히 남북 관계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걸려 있는 우리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민생의 문제 이러한 것들이 일정 정도 해결해 갈 수 있는 활로를 찾아가는 것까지 연장시키는 게 저희들로서는 가장 좀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로 보이고요. 특히 이번에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과 더불어서 그동안에 좀 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먹잇감이 됐던 ODA 사업 같은 것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좀 제대로 좀 정비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재외동포 지원 체계나 이런 것도 좀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그러한 좀 제도적인 개선 방안들도 이번에 같이 함께 좀 다루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현주 의원님. 네, 저는 그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데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소득 주도 성장론, 뭐 다른 말로는 지금 임금 주도 성장론인데요. 이것이 갖고 있는 어떤 한계, 또 특히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에서 작동하지 않는 문제점들 계속 지적을 해오고 있고, 또 이 잘못하면 이것이 오히려 경제를 피폐하게 만들고 일자리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집중적으로 논의를 할 생각입니다. 또 민생경제 살리기 위원장을 제가 당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 특히 우리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성장, 제대로 된 어떤 자생력 확보, 이것이 가장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전통 시장 살리기 이런 차원에서 좀 더 오히려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생 경제 살리기, 또 민생 실용주의의 정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현주 의원은 기재위 소속이시고 지역구는 네, 경기 광명입니다. 광명이시고 부천 원미갑입니다. 네, 원미갑 두 분 바로 제가 뭐 마지막 근처에, 지역구까지 이제 소개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오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호에 그치는 협치론이 아니고 여소야대의 냉정한 정치 현실에서 실질적인 협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치를 제도하는 방안 모색해 나가길 바라고요. 또 이게 우리 정치의 새로운 지형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토론 당당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